안녕하세요. 엄마 해설사입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사 해설 8편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5번째로서 지난번에 해설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세 천재에 대한 종합정리입니다. 피렌체와 로마 르네상스,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에 대하여 한 단계 더 심화 보충 차원이랍니다. 서양미술사 해설 4편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서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편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육 편에서는 미켈란젤로에 대하여 1시간 30분 정도 공부하였지요. 바로 이전에 7편에서는 라파엘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세 거장들을 각각 따로따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세 거장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감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르네상스 전후의 시대적 배경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미술 양식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주인공들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을 다음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적 특성이 확실하니까요. 이번 시간에 이루어질 대체적인 이야기감들입니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시대읽기입니다. 전성기 르네상스 즈음의 이탈리아는 지금과 달리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참고해 보세요. (1500년의) 앞뒤에는 르네상스 천재가 한꺼번에 몰려서 참 불가사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새 거장들이 중복되는 시기를 한번 확인하고요. 녹색의 시간대에는 가까이에서 멀리서 세 명의 천재가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키며 서로 같이 호흡하면서 경쟁하고 있었죠.
어느 시점에 천재들의 명작이 몰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새 천재가 아무리 경쟁자이긴 하여도 혼자 남을 때에는 참 외로울 것 같아요. 르네상스에서 메디치가의 지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물들을 연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천재들이 1500년 전후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출현한 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스토리죠. 피렌체 메디치 가문과 로마 교황청 교황의 계보와 상관관계를 알아볼까요?
르네상스 전성기에는 메디치가는 물론이고 특히 로마에서 교황의 후원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로마 르네상스 출발의 주역이라고 할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으로 교황 레오 10세에 대하여 살짝 알아볼까요? 라파엘로가 예쁜 사람들의 인기 있는 그림만 그린 건 절대 아니죠?
세 분의 천재 거장들의 삶을 엿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피렌체의 서쪽 지역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출생하였는데 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숙부가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16세 때 피렌체로 가서 화가 베로키오의 견습생이 되었고요. 워낙 재주가 많아서 스승을 놀라게 하였죠. 20세의 피렌체 화가 종합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었는데 공방 운영을 안 하고 베르키오 조수로 남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곤란한 문제는 항상 미완성하는 습관이었어요. 너무 다방면으로 생각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한 곳에 진득하게 매달리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알려진 완성작이 겨우 20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밀라노 시대입니다. 30세에 밀라노 공국으로 가서 루도비코 스포르차 대공 밑에서 17년간 머물면서 식물학, 광학, 천문학, 해부학 등 온갖 관심사에 몰두했어요. 밀라노 시대 당시에 앙굴의 성모와 최후의 만찬을 그렸지요. 다시 피렌체 시대가 되어 밀라노가 프랑스에게 함락되어서 밀라노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 피렌체 시대에 성 안나와 성모자를 그렸고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 많은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불러서 이국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요. 그곳에 머무르면서 프랑스와의 연애를 도와주고 수학 실험과 해부학 등에 몰두하다가 67세의 나이로 프랑스와 1세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저한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로마에서 큰 프로젝트를 해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1475년) 피렌체에서 가까운 카프레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 천재 거장의 싹을 보였죠. 피렌체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적극 막았으나 결국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 13세 때 피렌체의 유명한 화가 기를란다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이후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14세 때 피렌체의 통치자 로렌초 메디치로부터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인문학자들과 접촉하여 고전문학에도 심취하고 과학적 인체외부에도 전념했어요. 1492년 메디치가의 로렌초가 죽은 후 프랑스군이 침입하자 볼로냐로 피난하여 그곳에서도 조각을 배웠대요. 로마 시대입니다. 1496년 21세 때 로마로 나올 기회를 얻어 고전 예술에 접촉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초기 조각 작품 바쿠스를 조각하였고 1499년 24살 때에 그 유명한 피에타를 완성했답니다. 다시 피렌체입니다. 1501년 26세에 피렌체로 돌아와 명작인 다비드 조각상을 1504년 완성했습니다. 1504년에 피렌체 시청에서 카시나의 싸움이라는 프로젝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의뢰받아서 착수했는데 1505년에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로마로 불러서 피렌체를 떠났습니다. 1505년에 로마로 와서 기념 묘비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딴 곳에 관심 쏟고 냉담해지자 화가 나서 다시 피렌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피렌체로 돌아와서는 카시나의 싸움 제작에 전념하여 초고를 완성하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미켈란젤로도 지지부진하여 그만 중단되어 버렸지요. 아이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세계적인 경쟁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군요. 다시 로마입니다. 1506년 말 다시 율리우스 2세에게 불려갔어요. 1508년에 시스티나 천장화를 위촉받고 1512년에 영원한 명작을 완성해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고개를 쳐들고 극한 체험하듯이 또한 교황 주변 인물들의 방해와 비난 등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여 완성한 구약 성경의 창세기 장면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1513년에서 1518년까지 묘비를 제작했는데 모세상과 노예상을 완성한 상태일 때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가 피렌체의 산 로렌초 성당의 파사드를 건축하러 피렌체로 가라고 강요해서 묘비 제작 완결 과정은 중단되었지요. 다시 피렌체입니다. 1520년 피렌체 메디치가의 묘묘를 의뢰받아 1524년 착수해서 10년 걸렸으나 미완성으로 끝냈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 작품 몇 점은 지금까지 걸작입니다. 메디치가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건축에도 관계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메디치가의 전제군주와 반목해서 1534년 59세 때 피렌체와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고향 피렌체는 죽은 후에 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마지막 로마 시대입니다. 1534년 59세 때 세교황 바오로 3세에게 의뢰받아 1541년 66세 때의 영원한 걸작 최후의 심판을 완성했습니다. 1550년 노년의 베드로의 책형을 완성했고요. 캄피돌리아 광장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피에타 세 점을 추진했으나 모두 미완성이군요. 노년에 피렌체의 향수에 젖으면서 병에 걸리시고 89세의 나이로 오랜 예술적 생애를 마쳤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 고향 피렌체로 돌아와 산타크로체 성당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막내인 라파엘로 산치오입니다. 라파엘로가 태어난 우르비노 시대입니다. 우르비노 공국의 궁정화가의 아들이었으니까 화가의 출발점은 더할 나위 없었겠네요. Barely 6 and don't know right from wrong. On the trail from Oregon. 두 번째 페루자 시대입니다. 스승이었던 페루지노도 사실지어 기름에서 온 것이었군요. 화가 수업과 아울러 천재의 이름을 발휘하여 인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Keep moving fast. Pray to God one day this will pass. Head into the church, repent your sins and cry. Pray, honey, pray to a God that lies. 세 번째 피렌체 시대입니다. 직접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대면하진 못하였겠지만 그들의 작품을 통하여 장점을 흡수하면서 거장을 향하여 성숙해 나간 시대였지요. The light. World's fair bound, you can't go wrong. Selling photos out on the road. For every nickel you take that dime.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로마 시대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 때부터 로마의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시기였기 때문에 때마침 라파엘로는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지요. Faith in the God that lies, baby in the back room cries and cries. Puts a faith in the God that lies, bound to the road to keep it moving fast. Pray to God one day this will pass. Head into the church, repent your sins and cry. Pray, honey, pray to a God that lies. 하늘의 시샘이었는지 단점은 없고 천재적 장점만 많았던 라파엘로는 37살의 생일 때 급작스럽게 하늘로 불리워갔지요. 라파엘로의 주요 작품을 시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This flesh and bone down to the river with a pocket full of pills. Somebody sees me's gonna save my soul. Somebody sees me. Oh, let him take my soul. Pray to that Dead and gone, baby, don't you cry. Let the river sing your lullaby. Let the ripples run across your bones to the bottom like a sinking stone. Wash away and let it float upstream. Close your eyes, honey, now you dream.
감히 세 분의 천재 거장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가져보겠습니다. 세 거장의 성격과 특징은 천재답게 개성이 분명하고 서로 달랐지요. 라파엘로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 간결한 피라미드 구조, 효과적인 빛의 사용, 명암대조법, 스푸마토 기법을 배웠지요. 미켈란젤로에게서는 피렌체에서의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인체 해부학에 대한 근육 표현 등을 배우게 되었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흡수하는 능력도 천재의 능력 아닌가요?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저보고 따라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켈란젤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두 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다 라파엘로식으로 소화해서 호소력 짙은 고요하고 밝고 평온한 작품으로 창안해 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율리우스 2세와 브라만테와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나요?
카를로스 2세와 브라만테,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교황 레오 10세까지 로마의 바티칸에서 로마의 르네상스 전성기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피렌체의 두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인류 최대의 라이벌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르네상스 전성기 세 분의 천재에게 기념적인 마지막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위대한 세 분이 영원한 잠을 주무실 영면의 장소는 어디일까요?